삼성 공장이 멈췄습니다. 2026년 봄 평택 반도체 공장 앞에 4만 명의 노조원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이 요구한 금액은 무려 45조 원. 직원 1인당 수억 원의 성과급을 요구하며 공장 라인을 세워버린 겁니다. 그런데 모두가 삼성이 무릎 꿇을 거라 예상하던 바로 그 순간 이재용 회장이 아무도 몰랐던 비밀 공장을 공개했습니다. 베트남.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반도체 라인. 24시간 쉬지 않는 AI 로봇 공장. 그리고 그 비밀을 가장 먼저 목격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삼성 AI 자동화 연구원 34세 박서진. 그날 이후 평택 공장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이야기를 만드는 힘입니다. 2026년 4월 새벽 5시였습니다. 삼성 평택 반도체 공장 앞에는 붉은 조끼를 입은 수천 명의 노조원들이 가득 차 있었어요. 확성기 소리가 공장 외벽을 울렸습니다. 성과급 상한을 폐지하라. 회사는 노동자의 희생을 기억하라. 그 소리는 새벽 공기를 날카롭게 갈랐죠. 저는 검은 정장을 입고 조용히 정문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삼성 반도체 AI 자동화 연구원 34살 박서진. 그게 접니다. 노조 구호 소리보다 훨씬 더 위험한 것을 보고 있었어요. 라인 가동률 28%. 모니터 숫자를 확인하는 순간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평소라면 절대 나올 수 없는 수치였어요. 5년 넘게 이 공장에서 일했지만 그런 숫자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무언가 심각하게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였죠. 출입카드를 찍으며 저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미 늦었네. 뒤에서 후배 연구원이 조심스럽게 따라오며 물었어요. 선배님, 진짜 공장이 멈추는 겁니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 시각 저는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삼성이 조용히 그리고 아주 치밀하게 준비해온 것을요. 사람 없이도 돌아가는 공장을요. 처음 그 계획을 들었을 때는 저도 반신반의했습니다. 반도체 라인이라는 건 사람의 손길이 닿아야 하는 곳이라고 수십 년의 경험을 쌓은 엔지니어들이 지켜야 하는 공간이라고 굳게 믿어왔으니까요. 온도 하나, 습도 하나, 아주 미세한 먼지 하나가 수율을 좌우하는 세계였어요. 그 섬세한 공간에서 사람을 뺀다는 건 저한테는 말이 되지 않는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모니터 위에 찍힌 그 숫자 하나가 그 믿음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28%. 목청껏 외치는 구호 소리보다 그 숫자 하나가 저한테는 훨씬 더 크게 울렸습니다. 라인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건 단순히 공장이 멈춘 게 아니에요. 삼성의 납기가 흔들리고 거래처가 흔들리고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 전체가 흔들린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무게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 그 새벽 공장 안에 얼마나 됐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클린룸으로 향하는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파업은 며칠이면 끝날 수 있어요. 합의안이 나오고 서명하고 다시 조끼를 벗으면 되는 문제일 수도 있었죠. 하지만 이 숫자가 만들어낼 파장은 그 뒤에도 오랫동안 이 공장을 바꿔놓을 거라는 걸 저는 알았습니다. 파업이 끝나도 세상은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도요. 그리고 저는 그 변화의 한가운데 서 있었어요. 불안했습니다. 솔직히 두려웠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 아침 제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이 어디로 흘러갈지,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이 이 싸움을 어떻게 끝낼지 눈을 뜨고 지켜봐야 했으니까요. 아무도 보지 못하는 것을 저는 보고 있었습니다. 전쟁은 이미 시작되어 있었습니다. 단지 아무도 그게 어떤 종류의 전쟁인지 몰랐을 뿐이죠. 저는 3년 전부터 삼성 내부의 극비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프로젝트명은 제로라인이었어요. 사람이 거의 없는 반도체 생산 시스템. 처음 그 이름을 들었을 때 저도 솔직히 피식 웃었습니다. 반도체 라인에서 사람을 빼겠다고요. 말이 됩니까? 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죠. 하지만 삼성은 달랐습니다. 회의실에서 처음 브리핑을 들었을 때였어요. 화면 가득 도면과 데이터가 펼쳐졌고 기술 책임자가 차분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AI 수율 분석 시스템, 자동 웨이퍼 이동 로봇, 24시간 자가 보정 장비. 하나하나 들을수록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미 설계도 위에 그려져 있었거든요. 저는 이 분야에서 일하며 수많은 엔지니어들을 만났습니다. 반도체는 절대 무의나 못한다고 단언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어요. 실제로 반도체 공정은 그만큼 복잡하고 정밀합니다. 온도 하나, 습도 하나, 아주 미세한 먼지 하나가 수율을 좌우하고 거기엔 반드시 사람의 눈과 판단이 필요하다고 다들 믿었죠. 저도 그렇게 믿는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서서히. 하지만 확실하게. 제가 참여한 제로라인 프로젝트는 처음엔 아주 작은 실험이었습니다. 특정 공정 하나를 자동화해 보는 것이었어요. 결과가 나왔을 때 저는 숫자를 2번 확인했습니다. 오차율이 사람이 작업했을 때보다 낮게 나왔거든요. 놀랐습니다. 그 다음은 2개, 3개, 그렇게 공정이 하나씩 자동화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한가운데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알고리즘을 개선하며 사람의 역할을 기계가 대체해가는 과정을 직접 설계했어요. 그게 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제 자랑이기도 했어요. 한 번은 이재용 회장이 직접 연구실에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회장은 말이 별로 없었어요. 조용히 모니터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한마디를 했습니다. 라인을 멈춰 회사가 흔들리는 구조 자체를 없애야 합니다. 저는 그때 그 말을 단순한 경영 목표 정도로 들었어요. 거대한 조직을 이끄는 사람이 늘 하는 원칙적인 이야기겠거니 했습니다. 그냥 흘려들었죠. 하지만 파업이 터지고 새벽에 28%짜리 가동률을 마주한 그 순간 그 말이 다시 떠올랐어요. 회장은 이미 오늘을 예상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연구 자료를 들여다보다 잠시 멈췄습니다. 지금 공장 밖에서는 수천 명이 구호를 외치고 있었어요. 그들 중 누구도 이 연구실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묘하게 불편했어요. 양쪽 모두를 이해하고 있었으니까요. 일자리를 지키고 싶은 사람들의 마음도 알았습니다. 그 구호들이 왜 나왔는지도 알았어요. 그리고 회사가 왜 이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지도 알았습니다. 두 마음이 동시에 무거웠습니다. 제가 만들고 있는 이 기술이 결국 그 사람들의 자리를 없앨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할 때마다 키보드 위에서 손이 잠깐씩 멈췄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연구를 이어갔어요. 그게 제 일이었고 그게 제가 이 공장 안에서 해야 할 역할이었으니까요.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파업 사흘째였습니다. 평택 공장은 사실상 멈춰가고 있었어요. 라인은 가동률을 유지하지 못했고 자재는 쌓여갔고 납기는 하루씩 밀려갔습니다. 거래처에서 오는 메일이 시간이 갈수록 늘었어요. 납기 경고, 위약금 통보, 계약 재검토 요청. 회의실 분위기는 얼음장 같았습니다. 임원들은 말이 없었어요. 아무도 쉽게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숫자는 매시간 나빠졌고 전화기는 쉬지 않고 울렸어요. 그때 임원 한 명이 낮게 말했습니다. 엔비디아 쪽이 움직입니다. 순간 모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도 모니터를 바라봤어요. 화면에는 뉴스 속보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TSMC 긴급 공급 논의 착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벌써 라는 말이 목까지 올라왔어요. 삼성 파업이 시작되자마자 엔비디아가 다른 공급처를 찾기 시작한 겁니다. 반도체 시장에서 한 번 신뢰를 잃으면 되찾는데 수년이 걸립니다. 가격이나 기술이 아니라 신뢰로 계약을 유지하는 세계였거든요. 저는 그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회의실을 나오면서 저는 한동안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발이 잘 떨어지지 않았어요. 공장 밖에서는 지금도 구호 소리가 들려오고 안에서는 납기 경고 메일이 쌓이고 그 사이 어딘가에서 대한민국 반도체 생태계가 조금씩 무너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뭔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전화가 울렸습니다. 협력사 대표였어요. 작은 부품 회사였습니다. 직원이 40명이었고 삼성 라인에 납품하는 게 회사 매출의 대부분이었어요. 대표가 조용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 연구원님, 저희 직원들 다음 달 월급을 못 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40명. 각자의 가정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아이가 있고 부모가 있고 매달 나가는 대출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삼성 라인이 멈추자 그 사람들의 삶도 같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들은 파업에 동참한 것도 아니었고 성과급을 요구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납품하던 부품이 갑자기 필요 없어진 것뿐이었어요. 선택권도 없이 목소리도 없이 그냥 같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노조가 요구하는 건 성과급이었어요. 1인당 수억 원. 틀린 요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일했고 그만큼 기여했으니까요. 삼성이 반도체 강국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건 그 사람들이 라인을 지켰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저는 그 논쟁 바깥에서 조용히 무너지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했습니다.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사람들이요. 협력사 직원들, 하청업체 기사들, 공장 근처에서 먹고 사는 분들. 파업 구호 어디에도 그들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뉴스에도 나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공장이 멈추자 가장 먼저 무너진 건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가장 약한 고리부터 끊어진 겁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연구원으로서 이 상황을 데이터와 분석으로만 바라보려 했는데 그게 안 됐어요. 숫자 뒤에 사람이 있었으니까요. 가동률 28%라는 숫자 뒤에는 다음 달 월급이 없을 수 있다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리고 무거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연구실 책상에 앉아 자료를 정리하고 있는데 영상통화가 걸려왔어요. 발신자를 확인하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베트남 타이응우엔 공장에 파견 나가 있는 연구원 강영민이었어요. 오랫동안 같이 일한 동료였습니다. 그가 먼저 연락해 오는 건 드문 일이었어요. 순간 묘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나쁜 쪽의 예감이요. 화면이 켜지는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거대한 클린룸이었어요. 그런데 사람이 없었습니다. 로봇팔만 조용히 그리고 쉬지 않고 움직이고 있었어요. 웨이퍼가 자동으로 이동하고 AI가 분량을 분석하고 설비가 스스로 조정되고 있었습니다. 소리도 없었어요. 기계들이 그냥 묵묵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넓은 클린룸 안에 사람 한 명이 없었어요. 평택의 그 소란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저는 잠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형민에게 물었어요. 가동률이 몇 %냐고요? 98%. 숨이 막혔습니다. 그 한마디가 한동안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지금 평택은 28%로 공장 전체가 뒤집혔는데 베트남은 98%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다시 물었어요. 인원은 몇이냐고요? 평택의 10분의 1.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화면 속 클린룸은 고요했어요. 사람 하나 없이, 분량 하나 없이 라인은 쉬지 않고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평택에서 수천 명이 아스팔트에 앉아 구호를 외치는 그 시간에 베트남은 묵묵히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 대비가 너무 선명해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형민이 조용히 말했어요. 서진 씨, 이제 회사는 돌아갈 수 있는 선택지를 찾은 것 같아요. 그 말이 묵직하게 가슴에 박혔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었거든요. 회사는 이미 답을 찾아놓고 있었어요. 그것도 아주 조용하게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요. 파업을 예상이라도 한 것처럼 대비를 완료해 놓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화면을 끄고 한동안 어두운 연구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번 싸움은 노조와 회사의 충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 중심의 공장과 AI 자동화 공장 사이의 전쟁이었어요. 그리고 그 전쟁에서 어느 쪽이 이길지는 이미 정해져 있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택이 멈춰도 세상은 멈추지 않는다는 걸 베트남이 증명하고 있었으니까요. 싸움의 판이 이미 기울어져 있었어요. 가슴이 무거웠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베트남 클린룸의 그 고요함이 제 머릿속을 오래도록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게 두려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전 직원에게 긴급 생중계 공지가 떴어요. 사내 시스템 전체에 동시에 올라왔습니다. 식당, 휴게실, 연구실 할 것 없이 모든 모니터에 화면이 연결됐어요. 사람들이 하나둘씩 하던 일을 멈추고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이런 전사 생중계는 흔한 일이 아니었어요. 분위기가 묘하게 무거웠습니다.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재용 회장이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회장은 표정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차분했습니다. 주변의 소란과는 거리가 먼 표정이었어요. 한 글자씩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삼성은 어떤 상황에서도 고객과의 약속을 지킬 것입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화면을 보던 사람들 사이에서 작은 움직임이 있었어요. 그리고 회장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공정 자동화 전환을 전면 확대하겠습니다. 식당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젓가락을 내려놓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TV 화면을 바라보며 천천히 숨을 들이켰어요. 회장이 결국 카드를 꺼낸 겁니다. 무인 공장, 제로라인. 3년 동안 극비로 진행해온 프로젝트가 이제 공식 선언이 된 거였어요. 저는 그 말이 뭘 의미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그 시스템을 설계했으니까요. 이 선언이 현실이 되는데 얼마나 걸릴지도 알았어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거라는 것도요. 노조는 즉시 반발했습니다. 기계가 반도체를 만들 수 있습니까? 목소리를 높였어요. 방송에서도 인터넷에서도 논쟁이 터졌습니다. 전문가들이 나와서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고 다른 전문가들은 이미 가능하다고 맞받았어요. 각자 데이터를 들이밀며 싸웠습니다. 시청자들은 어느 쪽 말이 맞는지 알 수 없었어요. 그 논쟁 자체가 이미 답이었는데도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미 만들고 있다는 걸. 그것도 사람보다 더 정확하게. 베트남 클린룸에서 밤새 돌아가던 그 화면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98%. 평택의 10분의 1. 그 숫자들이 어떤 선언보다 훨씬 더 명확한 대답이었어요. 논쟁은 이미 끝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저는 연구실로 돌아오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싸움은 이미 끝난 거였는지도 모른다고요. 단지 세상이 아직 그걸 모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조용히 다음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저도 그중 하나였으니까요. 다음이 어떤 모습일지는 몰랐지만 세상이 바뀌고 있다는 건 분명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인터넷이 폭발했어요. 아침에 출근해서 핸드폰을 켜는 순간 알림이 쏟아졌습니다. 노조 간부 한 명이 태국 리조트에서 찍은 사진이 퍼진 겁니다. 영혼 충전 중. 그 짧은 글 한 줄이 모든 걸 뒤집어 놨어요. 평택에서는 수만 명의 조합원들이 공장 앞 아스팔트에 앉아 며칠째 버티고 있었습니다. 땡볕 아래서 구호를 외치고 도시락을 먹고 쪽잠을 자면서요. 생존을 걸고 싸운다고 했습니다. 가족들 먹여 살리기 위해 나왔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이끌어야 할 지도부는 해외 리조트에 있었습니다. 수영장 옆에서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같은 시간 같은 날에요. 사내 게시판이 난리가 났습니다. 우린 뭐였냐? 진짜 이용당한 거냐? 우리 인생 걸고 장난친 거냐? 댓글이 수백 개씩 달렸어요. 익명 게시판은 순식간에 가득 찼습니다. 분노한 조합원들의 글이 끝없이 올라왔어요. 저는 화면을 넘기다가 한글에서 멈췄습니다. 나는 3일 내내 아스팔트에서 잤는데 단체 사진 찍고 해외 간 거냐? 말이 없었습니다. 할 말이 없었어요. 그 글에 달린 공감 숫자가 빠르게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탈퇴 신청이 폭증했습니다. 하루 수백 건씩 들어왔어요. 파업 대열은 흔들리기 시작했고 공장 앞을 가득 채우던 붉은 조끼들이 하나씩 사라졌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가득 차 있던 단상 앞이 텅텅 비어갔어요. 지도부는 해명문을 냈지만 아무도 읽지 않았습니다. 신뢰가 무너진 뒤에 나온 해명은 소용이 없었어요. 저는 복도 유리창 너머로 그 장면을 봤습니다. 무너진 건 파업이 아니었어요. 신뢰였습니다. 조합원들이 지도부를 믿었기 때문에 아스팔트에 앉아 있었던 거였어요. 그 믿음이 사진 한 장에 무너진 겁니다. 구호가 아무리 옳아도 싸움이 아무리 정당해도 함께하는 사람을 배신하면 끝이라는 걸 보여준 순간이었어요. 이제 끝났네. 저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어요. 씁쓸했습니다. 노조가 틀린 싸움을 한 게 아니었거든요. 요구가 잘못된 것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지도부가 조합원들의 희생과 같은 무게로 이 싸움에 임하지 않았다는 게 드러난 순간 모든 게 무너진 겁니다. 싸움에서 지는 건 상대방 때문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안에서부터 무너질 때가 더 많다는 걸 저는 그날 똑똑히 봤습니다. 그 교훈은 반도체 공장에서만 통하는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3주 뒤였습니다. 평택 공장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합의안이 나왔고 서명이 이루어졌고 붉은 조끼들은 정문 앞에서 사라졌습니다. 라인이 하나씩 가동되기 시작했어요. 공장 안은 다시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설비 돌아가는 소리, 환기 시스템 소리, 사람들 발걸음 소리. 그제야 이게 공장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 달랐습니다. 라인 한쪽엔 새 자동화 설비가 들어와 있었어요. 제가 3년 동안 설계에 참여했던 그 시스템이었습니다. 로봇이 웨이퍼를 옮기고 AI가 분량을 분석했어요. 사람이 하던 일을 기계가 하고 있었습니다. 조용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사람 숫자는 눈에 띄게 줄어 있었어요. 절반 가까이요. 후배 연구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선배님, 우리 자리 없어지는 거 아니죠? 저는 잠시 라인을 바라봤어요. 로봇팔이 정확하게 웨이퍼를 집어 올렸습니다. 오차 없이 쉬지 않고 필요 없이 대답해야 했습니다. 쉬운 대답은 없었지만 거짓말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기계가 할 수 있는 일은 기계가 가져가겠지. 그럼 사람은요?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이 남는 거야. 후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저도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틀린 말도 아니었어요. 저는 그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아니, 믿어야만 했어요. 그래야 이 일을 계속할 수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날 오래도록 라인을 바라봤습니다. 자동화 설비가 들어오면서 단순 반복 공정은 기계가 맡게 됐어요. 하지만 그 기계를 설계하고 오류를 잡고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하는 일은 여전히 사람의 몫이었습니다. 기계가 스스로 기계를 설계하는 시대는 아직 아니었어요. 그 틈새에 사람의 자리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였습니다. 라인 작업자로 10년을 보낸 사람이 하루아침에 AI 알고리즘을 다룰 수는 없어요. 그 격차 사이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도태될 거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불편했어요. 그 불편함은 해결하지 못한 채 저는 다시 연구실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기술의 발전이 누군가에겐 기회가 되고 누군가에겐 절벽이 된다는 걸 이 공장 안에서 눈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간극을 어떻게 채울지는 아직 아무도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 질문이 저를 다시 책상 앞으로 이끌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삼성 주가는 최고치를 찍었어요. 베트남 공장은 100% 가동 중이었고 평택은 더 고급 공정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었습니다. 엔비디아와의 계약은 유지됐어요. 시장은 빠르게 안정을 찾았습니다. 파업 때 쏟아지던 위약금 경고 메일들은 이미 기억에서 사라지고 있었어요. 세상은 이미 다음 챕터로 넘어가 있었습니다. 저는 새벽에 클린룸 앞에 섰습니다. 방진복을 입고 에어샤워를 통과하고 유리창 너머로 라인을 바라봤어요. 25년 된 엔지니어들이 설비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파업 기간 내내 끝까지 출근한 연구원들이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었어요. 협력사에서 올라온 직원들이 라인 옆에서 조용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카메라 앞에 서지도 않았고 마이크를 잡지도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뉴스에 이름이 나오지도 않았고 누가 알아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 자리에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다시 공장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방진복 지퍼를 끝까지 올리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파업이 끝난 뒤 이 공장을 다시 일으킨 건 선언이 아니었어요. 뉴스가 아니었고 주가 수치가 아니었습니다. 새벽부터 라인 앞에 선 사람들이었어요. 묵묵히 그리고 꾸준히. 세상은 변합니다. AI도 들어오고 자동화도 옵니다. 저도 그 변화를 만드는 사람 중 하나였어요. 그 변화가 옳다고 믿었고 지금도 믿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가 아무리 빠르게 와도 결국 라인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있어야 공장은 돌아간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기술은 도구입니다. 그 도구를 쥐는 건 사람이에요. 기술이 사람을 대체하는 시대가 온다고들 합니다. 맞습니다.
이미 오고 있어요. 하지만 그 기술을 설계하고 고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끌고 가는 건 결국 사람이에요. 기계는 주어진 대로 움직이지만 무엇을 만들어야 하는지 묻는 건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새벽 클린룸 앞에서 결심했습니다. 이 기술이 더 많은 사람을 밀어내는 도구가 되지 않도록, 더 많은 사람이 이 변화 안에서 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그게 제가 이 일을 계속해야 하는 이유라는 걸 다시 확인했어요. 연구원으로서, 이 공장의 구성원으로서,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요. 끝까지 살아남은 건 마이크를 잡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새벽에 묵묵히 라인을 지킨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사람들 곁에 있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기술이 빠르게 바뀌는 세상에서 사람의 자리는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많은 힘이 됩니다.